오늘 참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윤석열 3년 동안 많은 고통과 우울증을 사실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후 이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향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세 개의 특검을 통해서 빠르게 지금 내란 족식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적폐들이,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버티려고 앵간 힘을 다 쓰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제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승사업회 회원이 아닌데 특별히 사회로 모셔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원 오산화성 촛불행동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이제 대표님이 오시다 보니까 저를 사회로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까 강연안 PPT를 잠깐 봤는데요. 12.3 개헌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이 촛불의 기록을 내용으로 가지고 강연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대부분이 사진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이 내용을 하시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의 시청 광장, 청계천 광장이죠. 여기서부터 해서 촛불을 들고 지금까지 매주 촛불을 하고 있는 이제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민웅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첫 강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씻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 저 오른발을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한 3주째 지금 좀 힘든 상태예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들고 하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서 할게요. 괜찮아요. 가까이 보면서 하는 게 나을 테니까. 내란 파면 체포 구속 제2차 촛불혁명 비세행동,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3년의 투쟁이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 정부죠. 근데 촛불행동이 3년 내내 부르짖었던 게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촛불 현장에서 태어난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당인지 아시죠? 국민주권당. 이 당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난리가 났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촛불운동이 정당을 만드냐 뭐 이런 것 좀 가르쳤는데, 촛불운동이 만든 정당은 아니고 무명의 시민들이 만든 거죠. 위원장이 박준희 위원장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야, 국민주권당이 여당이 됐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지난 12월 3일 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참 놀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을 이 격동의 시기로 기억해요. 근데 이 격동의 시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3년의 투쟁이라는 마그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난 6개월의 격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날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 촛불운동 여러 가지 회의 끝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10시 반쯤 차를 타고 택시 타고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이 영상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요새는 이런 걸로 정치 가상 드라마를 만드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잘 못 믿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찔해지는 거죠. 50년 전이 생각이 나요. 50년 전이면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예요. 그때 긴급조치 비상계엄 그때도 튀었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다가 잡힐 것 같아. 그리고 가셔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로 모처럼 피신을 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이름이 나왔죠. 14명 중에 형제 둘이, 제 동생하고. 참 그때 그 피신을 하면서 요새 이거 쉽게 금방 잡힐 것 같아요. 네? 위치 파악하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고문의 절차가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그거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야, 용궁 갔다 올 뻔했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가 했더니 연평도 백령도백이 그 밤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용궁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용왕을 좀 만나고 왔어야 되는데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내란은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마디마디가 다 틀려서 무너진 거죠. 네. 자정나무 셌으면 참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고 깨니까는 이미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 마디 하나하나가 다 작동을 안 한 거죠. 준비는 꽤 오래 했었는데 계엄의 예고는 이제 제 동생이 국회에서 했죠. 근데 사실은 촛불혁명이 먼저 예고했던 건 혹시 아세요? 네. 민주당은 그때 경선 시기였고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경고는 8월 달부터 우리 집회에서 이미 했어요. 전쟁기엄 할 거다 경고하고 언제 할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이름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이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 이런 거죠. 비상계엄 선포인데 이 앞에 걸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기억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저런 인간이 있었나 싶죠?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행동인데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6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억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중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내 가스정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등 초반부 공급과 수당 인상, 당직 공급비 인상 등
군감독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특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능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단어들이 새롭죠. 국민의 삶을 안중에 니들이 내란 행위자야 이렇게 되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탁월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이상 개혁.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이제 확인이 돼요. 그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뒤집어 엎어서 질서 정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북과 함께 연계된 파렴치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취임도 하기 전에 난리를 폈다. 그게 어디죠? 촛불행동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입법 독재 범죄 소굴 반국가 세력 이 두 세력을 타깃으로 삼는 거죠. 그다음에 내란 속의 체험 현실을 좀 봅시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들어봅시다.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죠? 저기 긴데 지금 딱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두 가지 얘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날짜를 딱 얘기해요. 2022년 3월 26일 자기를 선제 탄핵시키려고 했던 이 무리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2022년 3월 26일이 촛불행동의 제1차 집회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비상경을 일으킨 이유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언론과 정치권은 앞에 얘기만 해요. 뒤가 바로 국민 항쟁의 토대였던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기성의 언론이나 정치권도 이 점을 외면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정치권이 다 아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 항쟁의 시작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은 2022년 3월 26일부터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180회까지 했다가 어딥니까? 바로 촛불 행동이잖아요. 촛불행동에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딱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몽된 변호사가 누군지 알죠? 저를 딱 찍어서 화면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북의 지령을 받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잠깐 봅시다. 네, 이걸 누가 막았느냐 하면 국민들이 막았죠.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헌재 투쟁을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2020년 3월 26일부터 그렇게 투쟁을 시작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아,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렇게 난리야? 그래도 한껏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결정적인 시기도 아니잖아?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시작했을까요? 아시는 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2019년 소추에서 정치검찰 쿠데타다라고 제가 외친 거 혹시 아시죠? 네. 이거는 정치검찰 쿠데타다. 그리고 저는 제1차 촛불혁명을 생각하면은 박근혜를 몰아내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바로 저거였어요. 정치검찰 쿠데타를 저지하는 일이었고 3단계는 이들이 대선에 끼어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하면서 1차 촛불혁명은 끝난 거예요. 그 제2차 촛불혁명의 시작이 바로 2020년 3월입니다. 왜 그랬을까? 쿠데타라는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럼 바로 싸워야지. 맞죠? 바로 싸워야 되죠. 이들의 정치는 너무나 분명했던 것이에요.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보면은 그냥 유린해버렸잖아요. 철저하게. 그럼 이들이 국가 권력을 전면으로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운동원들이 그랬어요.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잖아. 결정적인 시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희생자가 있은 다음에요. 그럼 운동은 뭘 해야 되죠?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청계천의 파이낸스 미팅 앞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경고한다. 이 인수위 하는 걸 보니까 말이 안 됐던 거잖아요. 인수위에서 인수를 하면서 국정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했는지 다 아시죠? 나 용산 갈래. 그게 온통 주제였잖아요. 얼마 안 들어. 네. 200, 400, 그 다음에 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는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19년에 정치검찰 쿠데타에 대한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는 박근혜를 몰아냈던 당시의 시민운동권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전선의 문제가 온 거죠. 전선의 문제가 온 것은 뭐냐면 정치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거죠.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크게 이기지 못해요. 공수처 달랑 만들고, 공수처도 뭐 약체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 정도의 성과로 머물렀던 거죠. 그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검찰총장을 끼고 조국도 날리고 추미애도 날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 단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게 유명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하는 게 마땅한데 그 지지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죠. 첫째, 지난 3년 동안에, 마지막에 그랬지만 3년 동안에 이른바 진보 언론조차도 단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보도를 같이 했었던 거예요. 매주 3년을 했다는 그 자체로도 이거는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단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박근혜 때는 하고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그 정황을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때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은 임기 말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도 있었고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진했던 측면도 있어요. 윤석열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박근혜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 정도로 격차가 컸죠. 텔레비전 나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이상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격동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 위에서 시작했던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과 임기 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이 투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촛불운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 가을에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한 사람은 촛불운동의 권노혁 공동대표, 또 한 사람은 국민주도권당의 박준희 위원장. 이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이 두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방송도 같이 하고 강연도 부탁하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은 40대 후반기에 있었던 장년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정년 은퇴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는 이 운동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하면 한다. 하다가 말 거면 하지 말고 끝까지 할 거면 한다. 약속해라. 이거 하나만 약속하면 된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쉬웠던 거고, 저는 인생을 바꿔야 되고 엎어야 되는 건데, 은퇴 계획을.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촛불 투쟁을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대전에서 벌써 대표자 회의를 하고 뒤풀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자 끝까지,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거 하나만 지키자.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작은 사실 굉장히 초라했어요.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들고 다니는 스피커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세들이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걸 가지고 와서 옆에서 막 총 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야, 장비부터 이게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작이었지만은 그때 모였던 분들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대선 패배 이후에
기력을 못 차렸잖아요. 근데 뭔가 움직여.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 4월 19일 날 그게 촛불행동을 공식 결성합니다. 그리고 8월에 전국 집중하자라고 준비해요.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전국 집중이 뭔지 다시 전국에서 모여서 그리고 10월 22일 날 전국 집중 집회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그날 3월부터 해서 모았던 역량을 가지고 주권혁명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예요. 기존의 시민운동은 뭐였죠? 정치하고는 구별해야 돼. 이거였죠. 근데 시민사회 정치 경계선은 없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정치 투쟁을 깃발로 내건 운동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6, 17년에 박근혜를 탄핵시킨 때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을 몰아낸 이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는 뭘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게 다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근혜 몰아낸 다음에 집에 다 흩어졌잖아. 다 집에 흩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하고 싶대로 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열렬한 지지자 또는 청원자였죠. 근데 지난 3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주권자. 굉장히 큰 차이죠. 조직된 주권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때는 그렇게 해서 흩어지고 나니까 광장이 해체되고 주권자가 집에 돌아가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었죠. 이거 너무나 뼈저린 교훈이에요. 그렇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놀라운 명언을 남긴 거잖아요. 깨어있는 조직. 조직된 주권자의 정치적 근거지가 생겨야만 정치를 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5년은 우리한테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어요. 주권자가 조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구나.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게 문재인 정부 5년이 우리한테 절실하게 깨우친 원칙입니다. 조직된 주권자의 정치적 근거지와 결사체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 미래는 주권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촛불 행동의 3년 전의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격주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4월 들어서서 매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매주 그 교회 가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거의 모여서 찬송가도 하고 헌금도 넣고 설교도 하고 그런 광야교회 모델 같은 거죠. 근데 매주 이렇게 하기로 한 그것도 끝까지 간다의 원칙 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7월 3일이 만들어진 밑바닥의 힘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였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그때의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 거였어요. 이거 언제 되는 거지? 였어요. 언제 되는 거지? 그때는 초기에는 그래서 비가 오면 집행부는 걱정해요. 오늘 비가 오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건 말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게 됐죠. 가장 놀라운 장면은 이태원 참사 10월 그때 준비를 하는데 그 주에 비가 철철 오는데 이 가끔 영상이 나와요. 비가 오는데 두 분이 바닥에 딱 앉아서
우비하고 온통 비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두 사람이 바닥에 비 오는 날 앉았을 뿐인데 그 두 사람이 모두를 앉혔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 장면이 아주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배웠어요. 축구자 국민을 하늘처럼 맞들고 믿으면 된다. 그럼 다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뀌기 시작해요. 언제 되지가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니까 하는 거야. 어느 바뀌어요. 근데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에요. 동양 삼국에서 의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적 조직은 이 나라만 있어요. 아리랑의 김사이 중국 혁명가 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야, 조정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비교를 하는 거였어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순화시키는 거지만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가치가 되어 있냐면 이게 쩌이 돼? 안 돼? 이윤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교가 태어난다는데 이게 중요해요. 쩌이. 일본은 뭐죠? 일본은 뭔 것 같아요? 승패가 중요해요. 이기는 거 지니까 지면 바로 못 잡아. 네. 근데 우리는 옳은가 아닌가, 옳은가 아닌가, 여기 목숨을 걸어. 그죠? 목숨을 걸어. 우리의 성략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그냥 싸워. 그래서 이게 이제 닭바싸움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별하고 이걸 목숨을 거는 이 힘이라는 게 의명을 만들어내요. 왕한테 도끼를 딱 쥐고 나 도끼를 죽이려 쏘니까 옳은 말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승패 무슨 뭐 다른 가치 없다. 그러고 이제 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여곡절도 있어요. 이 가령에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엄중하게 하기도 하지만 축제같이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이런 갈등도 있었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 이 엄중한 왜 춤을 춰?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 아니 그런 것도 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야.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죠? 다 이걸 맞출 수가 없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촛불의 축제 문화, 투쟁 문화가 울리면서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촛불 집회에서 김지선 사회자가 엄청나게 성장하죠. 지난해 12월 달에 여의도에 우리가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비상행동가 우리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이틀, 3일을 그 유람자처럼 집회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인팬 저도 어디서 하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30대와 20대 여성 두 사람 만났어요. 어디로 가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는데 촛불항도 집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냐 했더니 방법이 하나 있대. 김재선의 목소리가 백사의 노래. 그것만 들으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3년의 세월 속에서 그런 힘들이 성장해서 그것이 우리를 결집시키는 힘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그 3년의 세월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정말 생활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을 늘 긴장하면서 싸워왔던 건데 이 힘이 1년, 2년 지나면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국에 지금 주밖에 많아졌어요. 수원도 있고 이 힘이 쫙 집결을 하면서 이제 그 힘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게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대파 총선 기억하시죠? 네, 대파시키는. 그 촛불운동에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그래서 탄핵 총선은 대파 총선이다 하고 우리가 총선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근데 선거는 이런 투쟁의 블랙홀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다 선거운동을 하지 여기 집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딱 오면 보통의 운동들은 힘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인연의 역량이 모여서 대파 총선을 해서 우리가 탄핵 총선을 해서 탄핵 국회를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탄핵 국회에 해가지고 20명이 당선됐어요. 협약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촛불행동과 같이 하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지난 24년 총선을 겪으면서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마그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모여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후쿠시마도 있었죠. 이태원도 있었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고속도로 꺾어가지고 헤쳐먹는 일도 벌어졌지. 뭐 하나하나가 다 탄핵감이잖아요. 탄핵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탄핵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만 정치권은 탄핵의 탄저도 입에 올리지 못했었어요. 가장 먼저 이 탄핵을 얘기했을 때에 그걸 자신있게 들고 나와서 공개 연설을 한 정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누군지 아세요? 추미애. 추미애는 단호하게 탄핵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탄핵의 탄저도 끊이지 못해요. 그만큼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탄핵 총선을 하고 탄핵 국회를 만들겠다가 우리의 총선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촛불행동의 조직들이 그 운동을 합니다. 유권자 대회를 열어서 그래서 탄핵 총선을 해내요. 그러고 나서 국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탄핵 청원 운동을 벌이죠. 이걸 시작합니다라고 촛불 현장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틀 만에 5만 명이 그냥 채워져요. 5만 명이 되어야 이게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 청원 과정, 청원 동의 과정은 좀 복잡해요. 정부의 그것과 달라요. 그냥 늘려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까다로워요. 한번 하나만 어렵진 않은데 절차가 까다롭죠. 그런데 이틀 만에 그게 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20만, 30만으로 증폭해요. 근데 그때 그 암흑의 국회 현장에 했던 자가 그 회고록 써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얘기했으니까 그걸 떠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걸로 해서 노인층들 방송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다음이고 출간되는 그 다음이고 30만, 40만 올라가면 그 이틀 전이에요. 곡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보도합니다. 언론들이 그때 보도해요. 이 보도하면서 그게 150만 가까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서버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서버를 일찍 확장했으면 훨씬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탄핵 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탄핵 청문회가 열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국민들이 검사도 탄핵하는 게 몰랐어요. 탄핵은 대통령만 생각했죠. 근데 고위공직자도 다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윤석열의 탄핵이 그게 윤석열 탄핵을 위한 치욕을 건 거죠. 처음부터 윤석열이 치기 어려우니까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탄핵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전례 없이 탄핵을 해? 근데 결국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얘기는 왜 하느냐면 그래서 이런 탄핵 정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촛불행동의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후원했던 분들한테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큰 데 빌렸어. 제일 큰 데 빌렸어. 근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그날. 근데 난리가 난 거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자들이 난리가 쳐서 이게 보도가 됐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는 자기들 안방에 칼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념하느라고 모였는데 그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거죠. 이제 국회가 축축 들어왔어? 이건 너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도와줬던 강덕구 의원이 그때 엄청 시달려요.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힘들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있어. 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볼 때는 탄핵을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 부담이 크고 국민들의 의사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으니까는 쉽게 못 났어요. 근데 150분 이미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토대입니까? 움츠러들었던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다 이제 한 주도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 그것도 정말 비판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기력이 딱 내린 거죠. 그때 촛불운동은 한 달부터 경고했습니다. 이사들이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졌고 그리고 탄핵 정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걸 피할 길이 없다. 그럼 궁지에 몰린 자들이 하는 것은 기업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전쟁 기업해갖고 집회에 그걸 내세웠어요. 8월달부터. 그리고 9월달에 이제 제 동생이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간 성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정치권도 얘기를 한다. 국민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없을 뿐이었지. 충안구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없었으니까. 쌍끌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권과 광장이 이들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조이기 시작하니까 갈 기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터져나온 게 바로 저 얘기잖아요. 정치권도 조여오지, 광장에서 조여오지, 이자들은 다 내란 익히는 파렴치한 자들이고 반국가 종북 좌파 세력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네 3년 투자 안 해도 10월 3일 해수분들이 그거 다 꺾어놨잖아. 그래서 3년의 투쟁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후를 모르는 거죠. 밑바닥에 이 마그마가 차올라서 마그마 위에 윤석열 정권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비상기업 내란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정치권 그리고 14명의 체포자 명단 가운데의 유일한 민간이 저잖아요. 그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촛불 행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죠. 그래서 이것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랬기 때문에 이런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대응도 굉장히 신속했어요. 이재명 당시 대표도 방송을 했지만 우리는 문자로 바로 알렸죠. 그래서 거기 쫙 집결한 거죠. 어떻게 될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집결해서 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3년의 투쟁에서 훈련이 되어 있고 조직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된 힘이 없으면은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누구를 모으지? 이거 당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모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조직이 다 있어요. 지방에서도 올라왔잖아. 국회에, 여의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된 주권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조직된 주권자가 그 시기 동안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치된 정세관과 일치된 행동이 있어야만 이건 힘을 갖게 돼요. 정세관이 다르면 행동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성명이 나오죠. 거의 매일 논평이 나오죠. 정세를 판단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죠. 구역위원회에서 성명 공부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치된 정세관과 일치된 행동에 힘이 쌓여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030 응원봉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12월 7일 날 탄핵소추가 부결이 되죠. 일주일 돼요. 그날 국회 본청에서 촛불행동이 3일 동안 매일 집회를 합니다. 근데 국회 본청에서 시민단체가 집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3일을 하는데, 그때 지금 X로 바뀌었죠. 트위터가. 거기에 집회합니다 했더니 응원봉을 가져나가도 됩니까? 이게 500만 트윗이 돼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평도 놀래요. 함성이 젊어졌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3일의 집결이 그 주 일요일에 우리가 매일 투쟁한다고 그랬거든요.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이고요. 이 10만 명이 응원봉을 광장으로 불러낸 중대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였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매일 합니다. 하는데 선물 같은 게 하나 떨어져요. 이승환. 촛불행동의 쾌참. 그래서 제가 현장에 와서 한번 좀 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은 체포 안 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답이 와. 음향만 확보된다면 수준이에요. 그 촛불행동이 그냥 막 고민하죠. 그걸 맞추려면 이게 또 보통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본인 팀을 끌고 와서 우리가 그걸 해결을 하고 비용을 해결을 하고, 그래서 12월 13일 날 12월 14일 날 파면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탄핵소추가. 12월 13일 날 그날 자기 생일. 그래서 1213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2월 13일 오겠대요. 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집결합니다. 이게 여의도에서의 힘을 확 만들어내죠. 그리고 탄핵소추 통과 하루 전에 그렇게 집결을 하고 14일 날 윤석열을 날려보낸 거죠. 그래서 날려보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황제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황제투쟁이 꽤 12월 3일부터 송현 녹지공원의 황제투쟁까지 6개월을 매일 해요. 미친 거지 거의. 그쵸? 근데 우리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선거 때도 100일 투쟁했거든. 100일 투쟁해서 거기까지 밀어붙이기에 이제 비상경 탁 터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면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서 겨울에 파면, 봄에 대선. 그랬는데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헌재투쟁을 시작합니다. 직거예요.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헌재투쟁을 하면서 파면을 이뤄내죠. 그래서 마지막 중대한 고비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기억나세요? 마지막 중대한 고비. 네? 사법대란이죠. 조희대. 근데 그때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꼭 자랑처럼 들려서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했죠? 이건 기각될 거야. 무죄가 될 거야. 민주당도 확신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스피커 있는 데서는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유일하게 아니라고 한 데가 촛불혁명이죠. 설마는 없다. 이들은 구테타를 내란 사법 구테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전주에는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과잉 아니야? 이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파악이 자판하려고 그랬던 건데 밀어붙이니까는 환송시킨 거지만 실제로 조인은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엄청 모였어요. 그게 신뢰를 그때 딱 얻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선 투쟁의 마지막 투쟁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후보를 날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주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미 안이해졌던 거죠. 그냥 갈 수 있어. 그리고 대선 때 이거 다 문제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었잖아요. 왜?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3년 동안의 이자들을 다 받기 때문에, 이자들이 도처에서 무슨 짓을 할 것인지를 다 받기 때문에, 그 도처에서, 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서 사법기관, 검찰, 방송 모든 것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실적으로 아직도 포위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암약하고 있잖아요. 다 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는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 15년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잡는 능력을 보여준 건 천만다행이지만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죠. 내란 시기는 돌아다니고 있지. 김영훈도 풀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자들은 6월 말에서 7월쯤은 다 풀려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충격이었잖아요. 윤석 체포 어떻게 체포를 했는데 순식간에 풀어줬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꾼 거고 나머지는 저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해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제도적인 무기가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다 통과된 거죠. 네. 거부권 없는 추진력만 달게 된 그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기까지 이게 국민 항전을 얻어낸 성과물이죠. 이전 정부가 그걸 해냈다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상대 투쟁한 국민들의 항쟁의 쟁취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투쟁이 가능해졌던 거죠. 촛불혁명 맨 처음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내세웠어요. 그 특검도 이제 퇴진.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가 그 매 시기마다 다 됐어요. 지금 다 됐어. 안 된 게 없어. 지금까지. 총선도 승리했지, 대선도 승리했지, 특검도 이뤄냈지. 하나하나가 달성된 거죠. 이게 이제 같이 함께 항쟁한 주권자들이 이 투쟁의 자신감과 신뢰를 스스로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성과물들이에요. 이게 청원자의 인간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촛불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시대정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주권자라는 말 이제 쓰죠. 3년 전에 주권자라는 말은 개념으로만 존재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권자 국민이라는 말이 정치용어가 됐어요. 일상적으로. 탄핵 정부에서 탄핵 정부를 만들어내니까 탄핵이 정치의 일상용어가 되기 시작했죠. 탄핵이라는 말이 정치용어가 일상적인 정치용어가 되니까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한 거죠.
니네가 계속 이놈저놈 탄핵을 해? 결국 나를 탄핵시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탄핵이라는 말이 일상적 정치용어가 됐어요. 주권자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됐죠. 그 중간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원 주권론을 냈었죠. 우리 이미 혀축을 정장해서 그 촛불에서 태어난 정당이 이미 국민주권당이에요. 시정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명령 촛불 현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촛불 현장에서 촛불행동들이 다 촛불행동이 그동안 계속 쓰기 시작했던 말들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여러분들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 때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하는 관계라서 이 TV 토론에서 당신만 토론한다. 그건 필요 없다. 규정을 하고 내란 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뭔지 아세요? 압도적인 응징. 그 민주당에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거는 우리 촛불운동 내내 썼던 말이잖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더니 나중에 국민주권 정부로 하겠대. 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촛불운동에 욕을 담아챘다라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시대 정신을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국민 주권이 그게 인민 주권이죠. 혹시 제 책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 인민 주권 데모스크라티아 얘기를 합니다. 데모스크라티아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의 그리스 어원이죠. 근데 그건 민주주의로 번역됐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죠. 사회주의? 이 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 체제지.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 인민 권력. 인민 독재. 민중 권력이에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인민 독재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인민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지배 계급은 없다. 권력기관도 없다. 우리 흔히 권력기관이라는 말 쓰잖아요. 정부에서 검찰,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게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권력기관은 국민들 지배한다는 건데 있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부는 그 민주주의의 원리는 뭐지? 그러면 상권분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상권분립은 이게 유럽 중세의 근대 부르주아 혁명 과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왕, 부르주아, 행정부, 의회, 사법부, 권력은 분배한 방식이에요. 원래는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는 뭐죠? 국민에게 복무할 것, 이거예요. 이들이 서로 상호 견제를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3자는 자기들끼리의 요새가 됐어요. 자기들끼리 기득권 동맹이 됐어요. 입법부, 사법부 자기들이 요새잖아요. 기득권에서 똘똘 뭉치잖아요. 그럼 국민을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법부는 선출기관도 아니야. 그쵸? 시험만 보면 돼. 대대손손이 성 가족이에요. Holy Family. 대대손손. 그쵸?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선출 권력만이 인민을 대표할 수 있다. 그게 대의제잖아. 이런 선출이 안 됐어. 그나마 입법부는 선출이에요. 행정부는 수반이 선출이에요. 사법부는 선출 견제가 아무도 없어.
이들이 쥐고 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사법부가 얼마나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엉터리짓 바라는가. 전반 기록도 있지 않는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자기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침대하고 해놓고 증언하자 그러면 못하게 해요. 왜? 권력을 독점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이 3년의 과정과 내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체제적 본질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름까지 알아요. 이제는. 그죠? 그냥 뭐 사법부 이게 아니라 지기현 이렇게 이름까지 알아요. 조희대 이렇게 엄상필 이게 다 알아 우리가 이제는. 걔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못해요. 이름도 다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실. 역사라는 건 그래서 한쪽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포괄적인 정치를 했을 때 거기에 짓눌렸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것만이 항쟁만이 모습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근데 저래 철도를 비슷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 된 게 아닐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선. 근데 첫 번째로 그렇게 합니다. 광장이 일상이다. 여러분 해산해야 될 거는 촛불광장이에요? 국힘당이에요? 답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해산은 거기가 해산을 해야지 우리는 왜 해산을 해? 그렇죠? 여러분 광장이 일상이 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자가 있어요. 그게 많은 정치차가 태어나겠어요. 뭐죠 그게?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잖아요. 아고라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고라의 어원은 우리만 아가리일 거야. 아가리를 벌려서 계속 얘기를 하는. 아가리를 벌릴 수 있는 광장이 있어서 그래서 고대 민주정치가 힘을 모았던 거잖아요. 아고라가 없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체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광장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잘 들어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들어오죠.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그래도 언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거 언론에서 쓰나요? 안 써요. 방송에서 보도합니까? 안 해요. 촛불광장 김어준의 경범에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안 해요. 매불쇼에서 합니까?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가져야지. 맞죠?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방송에서 불러줘요? 어느 언론이 그 목소리 담아줍니까? 아무도 안 해요. 지금의 주요 정치인들의 움직임만 보도하지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겪은 그 부모님들의 얘기를 단 한 줄로 되셨습니까? 안 써요. 단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의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만약에 헌법을 바꾼다.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안 하면 따로 또 세미나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내고 해야 돼요. 뭐하러 그렇게 입이 있는데 주권자 있는 곳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들이 빠져나요. 그런 것이 힘들면 한 번쯤 어디 가셔도 좋지만 아무튼 이것은 그래서 3년 동안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공간이고 현장이에요. 이거를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힘으로 최근에 뭘 해냈느냐?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 내란 세력들 탄핵 청원이 통과가 돼서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이거 박수 치면 일 아닙니까? 안 쳐요? 우리 아니 근데 이런 내란 세력들 조희대
그리고 잠깐 정치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안 하잖아. 그건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어. 마치 정치 보복 이렇게 사업부 쉽게 거두면 안 돼. 어쩌고 그러죠. 근데 이게 국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청원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접수했다고 왔어. 해낸 거죠. 우리 150만 되는 이거 한번 보죠.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할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해냈으니까는 정치권도 하면 국민들이 청원한 거니까 자기들이 보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복 보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복해야죠. 우리가 희생당한 만큼 댓글을 돌려줘야죠. 맞잖아요. 엄벌을 쳐야 되잖아. 어딜 가면 건드려 주권자로. 네가 뜨거운 맛을 봐야지.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윤석열이 수갑 차고 버스트를 묶여서 질질 흘려나가는 모습 너무나 보고 싶죠? 그렇죠? 너무나 보고 싶어. 싹 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봐요. 반드시 될 겁니다. 특검이 만들어졌죠. 정종에 모시고 와요? 그럴 거 없죠? 없어요, 그런 거.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통쾌한 장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체포했을 때는 못 봤어요, 그죠? 그게 뭘 뜻하면 그게 이 기득권의 시스템의 힘과 우리 힘의 격차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 힘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못 본 거예요. 있었다면 보는 거죠. 그죠? 그 힘이 있었으면은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였죠. 다 막았잖아. 다 막고 안 보였잖아. 그 뒤통수만 보였죠, 사실. 그 인간 황제 재판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힘이죠.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우리의 항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했어요. 5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안 됐죠. 역대 최고의 득표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저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40%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우리는 50%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50%를 못 넘었어요. 이 나머지 격차는 이재명 정부가 메워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부분이기도 해요. 70% 이상의 지지를 가지고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그래야 국힘당 해산시킬 수 있죠. 통진당은 너무나 억울하게 해산당했는데 그 해산당했을 때 선동 가지고 해산당했잖아요. 선동. 여기는 내란 주모자들이에요. 제1호 당원이 내란 수개인 정당. 어떻게 돼요? 너무 해산시켜야죠. 이들은 입을 벌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떠들어요. 매일매일 대단한 얘기를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언론은 그걸 다 써줘. 받아 써주는 순간에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들에게 지금도 장악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허물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촛불혁명의 1단계는 우리가 승리했어요. 근데 1단계 이것은 우리에게 제도적인 무기를 손에 안겨줬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어요. 공수처라는 제도적인 무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잖아요. 왜? 그때 공수처 만들고 난 다음에 시민들은 흩어졌잖아요. 집에 갔어. 다 집에 갔어. 어떻게 했죠? 제1호 사건이 조희연을 잡은 거예요.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거기는 정당 배경이 없거든. 교육감은 정당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히 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무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는 주권자가 함께 끊임없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모입니다. 앞으로의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은 잘 이미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관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으로 내란세력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제1차 촛불혁명 때에 남았던 굉장히 중대한 구호가 있습니다. 재벌 해체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벌 해체는 싹 사라졌어요. 재벌 해체는 기업 해체가 아니에요. 재벌 해체는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무너뜨리니까는 그 독과점 체제에서 중소기업부터 해서 노동자까지 다 핏발리는 거죠. 노란 봉투법. 이건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법이에요, 사실은. 니네가 이렇게 손을 깨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임을 정하고 엄청난 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감당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예. 똑같은 체제를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대표도 여기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시스템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인 대계획입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관도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죠.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모든 것이 동력이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뭐가 관건이죠? 자주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지배가 딱 틀어지고 있는데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라는 형태로 해서 전쟁체제를 매번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걸로 엄청난 군사비가 쓰이고 엄청나게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움켜쥐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지배를 어떻게 해제시키는 건가? 전시작전과 주권 사안이잖아요.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 행사하는 것이지 주권을 누가 협상을 해요. 협상한다는 건 이미 소극이지.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남북관계를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 건가? 북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저쪽은 대한민국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아. 그죠?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지. 근데 이미 이것을 적대화시키는 법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그거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럼 정치 그냥 할 것 같아요? 미국 문제를 제기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을 자기 살아서 우리 이거 철폐하자 그럴 것 같아요? 못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막 내서 못 이기는 척하게 만들어야지. 대명하기도 그렇잖아. 대명하기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게 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 이렇게 있는데 못한다. 그렇게 버텨야죠. 그럼 풀어야죠. 네?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광장을 접는다? 못하죠. 못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민주주의 현장을 끊임없이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책인 거처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많은 힘들이 나와야 되고 많은 인물들도 남아야 됩니다. 촛불광장 3년을 하면서 이제 각 지역이나 또 우리 기조발을 하고 할 때도 여기저기 이제 발언들을 하거든요. 정말 이 정치적으로 성장했어요. 다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잘해요.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조도 분명하고 이런 힘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그 힘을 발휘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맞죠? 교회 나오십시오.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기도 정강훈이 그래 가짜 목사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번 24일도 이제 옵니다만은 이게 정말 그 이름도 빛도 없이 3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투쟁해온 바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그를 묵묵히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위대한 항쟁이고 이 항쟁 3년을 통해서 다시는 저런 세력들이 비집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디즈의 논문을 거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민주주의 기반을 굳건하게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이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명박 들어와서 박살이 났어요. 생각보다 취약했던 거죠. 윤석열 들어오니까 더 박살이 났어요. 그만큼 우리는 취약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잘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20대 남자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준석 같은 애를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겼어요. 이들이 성장하면 아찔하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60대, 70대, 80대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노인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가장 진보적인 노인들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야죠. 이번에 40, 50대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60대, 70대 되겠죠? 그 후배들을 잘 길러야 되죠. 리박스쿨이 나치에서 유겐트를 만들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걸 하고. 그래서 정치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인문지상의 함양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정치 교육은 정치교육만 되지 않아요. 인문지상의 함양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나라는 이때까지 보면은 기본기를 기르지 않아요. 구본기가 아니고 기본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과학도 그렇잖아요. 기초과학 투자 안 하잖아요. 대학 4년 동안에 인문지성을 두텁게 길러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러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경희대에서 들었는데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책 아닙니까? 지금 더 책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문학에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풍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풍족하게 산 토대 위에 정치력이 딱 들어서면 그 사람의 인격부터 판단 능력까지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의 시민대학을 이제 12년 전에 만들었어요. 바운시장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서울시 도서관을 만들었고 거기도 제가 위원장이었고 서울시민대학 제가 위원장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인문학 강의하면 여성들이 많이 와요. 30, 40대 여성들이 오는데 뭘 공부하고 싶냐 물어보면 어느 것이나 똑같이 돼야 돼요. 뭘 공부하고 싶어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공부하고 싶어. 문학에서 영화에서까지 다 공부하고 싶어. 역사도 공부하고 싶어. 한 가지 시험만 안 보면 돼. 다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아.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고 공부하느라고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또 한번 하고 싶거든요. 문학도 알고 싶지, 예술도 알고 싶지, 역사도 알고 싶지, 영화도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 그렇죠?
다음 주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야죠. 그렇죠? 책을 읽고 문학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올바른 의로운 정치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인간에 대한 의식, 태도, 감정 이런 거를 아주 풍요하게 길러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 새로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30분 질문 만날 뭐 소감이나 의견이나 질문이나 뭐든지. 네, 혹시 잠깐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할 텐데요. 끝나고 여기 근처 치킨집에서 이렇게 함께 오늘 이렇게 강연 내용까지 함께 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뒷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저기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출석분 이렇게 체크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가실 수 있다 하신 분들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주최 측에서 그 관련해서 파악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실 수 있는 분들 네, 정확하게 손 들어주셔야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분. 저 토의 시간을 얼마나 할 건지를 알려줘야 출판형도 있다. 그것이 한 가지로 이제 네, 편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수원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시민 정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년에 촛불행동의 승리와 그 탄핵의 완성을 우리 함께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수치로 봤을 때 이번 대선 투표율을 봤을 때는 사실상 압도적 승리는 아니다. 지난 그 20대 대선이라 외부적 요인이 없었죠. 그때 0.73%를 졌을 때와 그 다음에 21대는 사실 불법 견이랑 탄핵이랑 이런 외부적 조건이 성숙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1.6% 정도 더 올라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50%의 수치를 넘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진보 개혁 지역 진영의 최고 지지자는 40대, 50대고 그 다음에 나이 먹은 60대가 최고 지지 기반이고 우리 수원만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이준석 지지율이 10%가 넘었거든요. 결국 이번 투표로 왔을 때 2030 남성들의 보수하는 지역 확연히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촛불행동이 향후 대안을 세울 때 계속 이렇게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척결 이렇게 이슈 파이팅으로 집회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세대 갈등과 젊은 2030 간의 보수화되는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2030은 책임지시고 책임지시고 각자 그것만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죠.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 미래 이걸 보여주고 만들어나가. 예를 들자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저 늘 그걸 꿈꾸는데 판을 펼치면 한쪽은 아시아 태평양, 한쪽 유라시아잖아요. 이 시스템의 무대가 열리면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무대가 생기면 이준석한테 꽂힐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들의 생존 경쟁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주제도 잡는 거죠. 근데 그거는 썩은 동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 세대가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와 함께 교육이 결합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이들이 잘 돼야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에도 그 노인 세대가 힘들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뭐 자기들이 이제 50대, 60대, 40, 50대가 돼서 중추가 되면 노인 복지 없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연금도 팍팍 줄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권한은 그 세대가 가질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을 만들어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행동은 이제 사회대격을 앞에 걸었어요. 이제 대선 이후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전에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회대격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죠. 근데 이걸 하려면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는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작동이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방해할 거니까. 뭘 해도 짓밟을 거니까. 뭘 해도 매장시킬 거니까. 뭘 해도 없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란 세력들의 여러분 지금 보면 뭐 독립기념관 관장부처 계속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그대로 있죠. 미친 거 아니에요? 이재수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외교부 장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국민의 눈, 귀, 코, 입, 팔, 다리잖아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거 다 송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를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란시로 척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뭐 다른 일을 막 하면서 이걸 하면 돼가 아니라 이들을 척결하는 게 민생이고 이들을 척결하는 게 미래예요. 근데 뭘 해도 이들이 다 틀어박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기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답이 나옵니다. 또 네. 네.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어요. 네?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승리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지점에 관련해서 그 어쨌든 운동 세력이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모으지 못했던 거에 대한 것도 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도 많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점, 그러니까 정세와 전망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같이 모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3년의 과정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그 대표님도 하나의 과제 유형으로 세우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해 그다음에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뭐 갖고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는 시민사회의 단결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것만 보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시민사회의 중심 주도권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촛불운동의 등장이 그걸 의미해요. 기존의 시민운동권 또 노동운동권이 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척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해동 열사 사건으로 해서 된 거예요. 양해동 열사는 촛불행동 회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노동운동은 윤석열 정권 거부 심판 정도였어요. 퇴진운동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그러한 전체 기존의 이 시민단체를 통합시킨 그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다 세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정상이 틀리다. 우리 그때 퇴진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퇴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황당하죠. 그 다음에 퇴진을 했어. 그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 그래. 그리고 비상행동 그걸 하면서 그 여성단체들의 폐악질이 있었습니다. 그 촛불행동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죠. 우리는 조직적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기가 막히긴 했지만 그러나 촛불행동의 독자성을 그래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사실.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비상행동은 해체가 됐고 거기는 마지막 판에 몇 번 대중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못했잖아요. 대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사람이 모여서 이순신 장군 동상시 기자회견 하는 걸 끝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중적 뿌리가 있는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 대중적 뿌리는 일상적인 투쟁을 하는 주권자들이에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A 조직에서 후원자로 가담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현장에서 싸우잖아요. 바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모입시다. 싸웁시다. 바로 싸워요. 투쟁하는 주권자예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저는 이것이 이제 시민운동 전체의 지형을 바꿔나간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건 무슨 뭐 세력다툼이나 헤게모니 투쟁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라고 봐요. 지금.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들고 있냐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 견뎌. 내 손으로 윤석을 잡고 싶어. 그죠? 그럼 얼마나 차이가 커요. 네? 여러분 이태원이 유가족들 이 문제를 처리했고 그래서 이제 촛불행동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의 시민단체에 같이 하는데 촛불행동에 못 가게 했어요. 그 안에서. 왜? 투쟁하고 그러면 이태원 특별법 협상이 안 된다. 여야 협상이.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박살낼 대상으로 보지. 그 촛불행동에 가면 협상이 어렵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사자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참여도 못해. 거기 조사위원회도 없어. 그래서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특검을 요구해 이제 가족들이.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책임자 처벌이 추모다. 우리 그거 내세웠잖아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의 영광인 거지. 사실은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그런 특별법이 어디 있어요? 특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태원은 특검이 없어요. 조사위원도 없어. 수사권도 없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수사 대상에서 빠졌잖아. 인지하는 거죠, 가족들이. 인지 비로소 알았어요. 그 촛불에 나오는 분들은 그걸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송채린 아버지가 특검 그거 하겠다고 연설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왜 따라하냐?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온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 얘기 못하지. 그러면 우리 누워서 침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구나.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연대하느라고 상층해서 그거에 힘이 다 빠져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전략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합류예요. 합류. 언젠가는 합류할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 생기면 쫙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했잖아. 우리를 지켜가면서 했잖아. 그리고 합류하고, 근데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기는 없어졌어요. 명백하게 없어졌어요. 그죠? 명백하게 없어졌어요. 미안하지만 격동의 시기에 탁 모였는데 그 다음에 격동의 시기에 정책 자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속시키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어낸 걸 지켜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독점을 내려는 거예요. 권력을. 자기가 다 한 걸 만들고 싶고 자기가 다 한 걸로 따먹고 싶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로는 주권자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봐줘야 돼요? 봐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변합니다. 몇 분만 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또 알았어요. 왜냐면 몇 달 지났는데 많이 잊어먹어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해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먼저 첫째 아까 뭐 끝까지 간다고 했지만 우리 촛불 시민도 이렇게 돼서 정말 자축하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농담을 하면 이 마이크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요? 네, 엄청 어려워요. 거의 못 알아듣어요. 잘 안 들려요? 네, 반응이 늦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오히려 목소리가 오히려 나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질문보다는 그냥 뭐 뻔한 얘기를 좀 하고 제 의견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 51대 49로 보통 끝난다고 하는데 이번엔 압도적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선거제도와 언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지지율을 보면 7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꼭 그 상황에 우리가 말하는 중립이라는 표방 아래 그걸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이 무엇인가를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립은 진리죠. 우리가 진리, 진실, 우리가 이혜영 선생이 늘 얘기하는 진실이 이게 중심이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념도 진보냐 보수냐 이 어떤 면에서는 이걸 따지면 흑백 논리라고 봅니다. 이거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제 의견이 아니고 요새 제가 존경하는 어떤 철학하는 사람이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51대 49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실 규명을 하게 만드는 언론 지형과 선거제도를 그렇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들으면 51대 49로 끝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진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정말 보수나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 뭐 극좌라는 소리도 듣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보수 진보의 가치를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는데 아니 정의 하나로다 주면 그거를 그 안에 판단하면 되지 진보냐 보수냐 이거로 다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고, 물론 우리의 바닥은 일제 그 식민사관에 빠져가지고 그 구분도 안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 그래갖고 개념 정리부터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런 자리를 또 만들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신원서판이라고 하는데 가장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원래 지도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얼굴과 웃기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토론이 없어지고 개념이 깨졌기 때문에 인기몰이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 늘 존경하고 그동안 힘이 돼서 교수님께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큰 힘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한번 계속 이 제도적 그 개선도 중요하고 그 우리가 판단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상과 이념과 철학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라는 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에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이념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시대의 모습과 싸운 결과예요. 모든 철학은 투쟁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그 대단한 얘기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몰라요?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숙제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고집대 웃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나는 생각하는 거 먼저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거야? 근데 이거는 격권적 통치가 지배적인 현실과 정면을 맞서 싸운 거잖아요. 생각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이거 해석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너는 생각할 권리가 없어. 거기에 정면을 맞서 싸운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게 자본주의 얘기죠. 근데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나는 생각하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요, 사실. 더 나가야 되는 거지. 한 시대가 정면으로 맞서 싸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각의 힘을 아는 게 칸트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 칸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칸트는 읽어내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프리오라고는 이 선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이 있어. 그걸 네가 계급적으로 신분으로 그 사람의 사유의 수준을 판단하지 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인간 모든 존재 안에 고유하게 조그만 사유의 힘이 있다는 거.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돼야겠죠. 이런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념입니까? 누구도 착취하지 않는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어떻게 만들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천만의 말씀. 그게 이념이에요. 그게 이념을 박살내는 이데올로기예요. 진보와 보수는 시대마다 진보와 보수는 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왕이 있는 시대에 입헌군주제를 하자. 진보죠. 그렇죠? 왕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지. 이게 진보죠.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야. 공화정. 진보죠. 무슨 소리야? 인민주권이 있어야 돼야지. 이게 진보죠.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보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의 규정에 맞지 않잖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보수일 수 있어요. 진보는 이 법 자체가 문제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는 말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지켜라 하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악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법이잖아요. 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악법으로 규정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거나 고치거나 철폐하면 되죠. 이게 무슨 관점이죠? 악법도 법이니까는 지켜라는 것은 내가 법의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럼 악도 법이야? 그럼 고치면 되겠는데 입법자라는 주체성이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르죠. 내가 입법자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나를 인식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근데 아빠도 법이니까는 꿇어. 우리 입법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내용인데 그걸 세뇌시켜. 그렇잖아요. 세뇌시키잖아. 내가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악법이야? 그러면 날려버려야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자 진보의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는 이 모두가 뭉친 것은 뭐냐면 나쁜 놈이니까. 이건 보수도 말하고 진보도 말아먹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박살을 낸 거죠. 박살을 난 다음에 차분히가 보수와 진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남자 대표님과 계시면 부동산 문제를 보수적으로 해결하느냐 진보적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 보수하고 진보가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토론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야죠. 진보 보수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의로운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지? 저희 돈 있으면 땅을 타는데 그럼 그 돈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돈 어떻게 만들었어? 질문이 들어가야죠. 보수는 돈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로 땅을 사겠다는데 지금 대자본이 그만큼의 돈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땅에 대한 독점이 인정돼도 괜찮은 건가? 여기 질문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포기하는 건 안 돼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진보 쪽에서 진보를 할 시에는 항상 부동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주 바로 그걸 우리 따져야죠. 그걸 따져야죠. 따져야죠. 부동산만큼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토지 독점에 상한선을 딱 정해버린다고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 그죠? 난리 나겠죠.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어. 내란 세력은 재산을 몰수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당장 보시면 어떻게 하죠? 재산의 소유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 헌법 위반이 이렇게 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한 토론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에 제가 2000년 동안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근데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땅과 돈과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알아야죠. 이 나라는 마르크스 자본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는 마르크스 자본 읽어도 괜찮은데 근데 괜찮게 풀어주니까 더 안 읽어. 옛날에 못 읽겠으면 더 읽었어. 지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쉽게 그래도 어렵지만 그걸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 옷이랑 내 이 가지고 있는 거랑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돈에 한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아니요. 그걸 설명하더라고 너무나 친절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공장이란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니? 공장에서 노동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노동시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네가 하고 있는 만큼의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을까? 눈 가리고 아무하지는 않을까? 노동 어느 새 널 빼먹는 건 아닐까? 네 창자를 들어먹고 있는데 이거 네가 알고 있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몰라도 돼요. 안개 유형원의 책을 읽어보면 놀랍게 짝이 없어요. 그때 이미 토지에 대한 명확한 진보적 개혁을 얘기합니다. 근데 몰라. 반개 영혼이 누구지도 몰라. 반개 수령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개혁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긴 시간 동안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열정으로 구호요. 제가 구호 하나만 제가 가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가자! 영수 씨, 얼른 와요. 아까 그거 구호를 다시 하시죠. 이거 딱 켜져요? 까먹었네. 내려서